11장 밈, 새로운 자기복제자. 인간에 관한 특이성은 대개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말로 요약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도 어떤 형태의 진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전달은 유전적 전달과 유사합니다. 언어는 비유전적 수단에 의해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속도는 유전적 진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빠릅니다. 문화적 전달은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앞에 바다섬에 사는 안장새의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이 새에게는 약 9종류의 서로 다른 노래가 있는데요. 아비와 순놈 새끼의 노래를 비교하여 노래의 패턴이 유전적으로 아비에게서 순놈 새끼에게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개개의 젊은 순놈은 근처에 영역을 갖는 다른 개체의 노래를 인간처럼 모방이라는 수단에 의해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복, 음식물, 의식, 습관, 예술, 건축, 기술, 공학 등은 역사를 통해 마치 매우 속도가 빠른 유전적 진화와 같은 양식으로 진화하는데 실제로는 유전적 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전적 진화와 같이 문화적인 변화도 진보적입니다. 유전자의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자기복제자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기복제를 하는 실체의 생존율의 차이에 의해 진화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의 자기복제자는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함축하는 명사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모방에 알맞은 그리스어의 어근 미메메를 유전자인 쥐인과 유사한 단음절의 단어로 줄여 밈이라고 하겠습니다. 밈의 예로는 곡조, 사상, 표어, 의복의 양식, 항아리 만드는 법, 아치 건조법 등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번식할 때 정자와 난자를 운반자로 하여 몸에서 몸으로 뛰어넘는 것과 같이 밈이 민풀 내에서 번식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뇌에서 뇌로 건너다닙니다. 만약 과학자가 좋은 생각을 듣거나 읽으면 그는 동료나 학생에게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는 논문이나 강연에서도 그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생각을 잘 이해하면 뇌에서 뇌로 퍼져 자기복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밈은 비유로서가 아닌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구조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머리에 번식력이 있는 밈을 심어놓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당신이 내 뇌에 기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유전기구에 기생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나의 뇌는 그 밈의 번식용의 운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컨대 사후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라는 밈은 신경계의 하나의 구조로서 수백만 년 전 세계 사람들 속에 육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방은 밈의 자기복제를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자기복제가 가능한 모든 유전자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밈은 밈풀 속에서 다른 밈보다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선택과 유사합니다. 밈에 높은 생존가를 부여하는 특성은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2장에서 자기복제자에 대해 논한 것, 즉 장수, 다산성 그리고 복제의 정확도와 같은 것입니다. 밈의 사본의 수명은 유전자 경우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고향의 봄 노래의 선율 사본은 내 수명 동안만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래책에 인쇄된 사본도 물론 더 오래 존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같은 선율의 사본은 종이에 인쇄되고 사람들의 머리에 남아 앞으로 수백 년이라도 계속 존속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전자 경우와 같이 여기서도 특정한 사본의 수명보다 다산성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문제의 밈이 과학적인 아이디어일 경우 그 번식은 그 아이디어가 과학자 집단에 어느 정도 수용되는가에 의존할 것입니다. 자기복제자가 성공하기 위한 세 번째의 일반적 성질인 복제의 정확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과학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할 때 그는 그것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이 트라이버스의 아이디어에 힘입고 있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점을 바꾸거나 내 자신의 또는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혼합해서 그의 아이디어를 나의 목적에 맞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생물학자는 모두 다윈의 이론을 믿고 있다라고 했다 해도 모든 생물학자가 다윈의 말을 정확히 그대로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의 학자는 다윈 이론에 대해 독자적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현존합니다. 아이디어의 밈은 뇌와 뇌 사이에서 전달 가능한 실체로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다윈 이론의 밈이란 이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뇌가 공유하는 그 이론의 본질적인 바탕입니다.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거기서는 시간이 아마도 저장 용량보다 중요한 제한 요인이며 심한 경쟁의 대상일 것입니다. 한 밈이 한 인간의 뇌의 집중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경쟁자의 밈이 희생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 광고 게시판의 공간, 신문 기사의 길이,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 공간 등과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밈과 유전자는 종종 서로 보강하지만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독신주의의 습관 같은 것은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주의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신주의의 밈은 밈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밈의 성공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유전자와 밈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기계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기계로서의 우리는 3세대 정도가 경과하면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계 문화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예컨대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점화 플러그를 발명하거나 시를 쓰거나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공통의 유전자 풀 속에 용해되어 버린 후에도 온전히 생존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선견 능력이라는 하나의 독자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기적 존재인 유전자는 선견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갖지 않는 맹목적인 자기복제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복제한다는 사실과 몇 가지 부가적인 조건 등을 조합하여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성질을 싫든 좋든 진화시킨 것입니다. 유전자이든 밈이든 무지한 자기복제자라는 것은 눈앞에 이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공격 행동을 다룬 장에서 보았습니다.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보다는 비둘기파의 공동행위를 취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선택은 반드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나갑니다. 순수하고 사욕이 없는 진정한 이타주의의 능력이 인간의 또 하나의 독자적 성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측면으로 눈을 돌려 개개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해도 우리의 의식적인 선견 능력, 즉 상상력을 통해 장래의 일을 모의 실험하는 능력에는 맹목적인 자기복제자들이 일으키는 최악의 이기적 행동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단순한 눈앞의 이기적 이익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이기적 이익을 촉진시킬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교화시킨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역이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안주할 여지가 없고 세계의 전 역사를 통해 과거에 존재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교육하는 방법도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기계로서 조립되었지만 밈 기계로서 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들의 창조주에게 대항할 밈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전제에 반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마음씨 좋은 놈이란 자기와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는 개체입니다. 따라서 마음씨 좋은 놈의 수는 감소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씨가 좋다는 것은 다윈주의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놈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한파는 이타적인 방법으로 서로 돕지만 이전에 자기를 돕기를 거부한 개체에 대해서는 한을 품고 도와주기를 거절합니다. 원한파는 집단 속에서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남을 도와주지만 자신은 이용되는 선심파와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해서 나중에는 서로 손해를 입는 사기꾼보다도 많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파의 이야기는 트라이버스가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한 중요한 일반 원리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배신과 협력의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물주가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의 상대에게 판정을 내려 이득을 지불합니다. 그 두 사람 각각의 손에는 협력과 배신이라는 두 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상대가 같이 협력의 카드를 내면 물주는 양쪽에 $300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상호 협력의 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배신의 카드를 내면 물주는 벌금 $10를 징수합니다. 이것은 상호 배신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협력하고 내가 배신을 내면 물주는 나에게 $500. 왜 $500를 주냐면 이것은 배신을 하라는 유혹입니다. $500를 지불하고 선심파라고 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벌금 $100를 징수합니다. 자, 네 번째, 상대가 배신하고 내가 협력 카드를 내면 물주는 상대에게 $500를 지불하고 나에게 $100를 징수하겠죠. 자, 상대가 어느 카드를 내든 나의 최선의 수는 뭘까요? 항상 배신의 카드를 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런가요?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반복 방식의 게임이 되면 다수의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교묘한 전략들이 여러 가지 제안되었지만 승리를 거둔 전략은 당하면 갚는다 전략이었습니다.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단순히 상대의 압수를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소박한 시험꾼이라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당하면 갚는다와 같으나 때때로 10회 중 한 회는 랜덤으로 이유 없이 배신을 함으로써 유혹료의 높은 득점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후회하는 시험꾼 전략은 소박한 시험꾼과 닮았으나 교대로 반복되는 보복의 연속을 타파하는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자기가 돌발적으로 배신했을 뿐인지 어떤지, 그리고 결과가 즉각적인 보복이었는지 어떤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전략꾼은 먼저 배신하는 일이 결코 없는 전략으로 당하면 갚는다는 그 일례로서 배신할 수 있으나 보복으로서만 배신합니다. 토너먼트에 참가한 15개의 전략이 있었는데 8개는 마음씨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득점 상위 8개 모두 마음씨 좋은 전략이 차지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용인데 보복하는 일은 있지만 단기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즉 오래된 나쁜 일은 바로 잊어버립니다. 승리하는 전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씨 좋기 전략과 관용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략을 박쥐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밤에 피를 먹고 사는 흡혈박쥐 집단에서 먹잇감을 만난 흡혈박쥐는 때때로 먹잇감을 만나지 못한 동료들에게 자신이 먹은 먹이를 토해내는 식으로 헌혈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윌킨슨이 목격한 110회의 경우에서 77회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박쥐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헌혈은 13번 관찰됐는데요. 그중 12번이 같은 동굴에서 잡혀온 박쥐였으며 한 번만 다른 동굴에서 잡혀온 박쥐였습니다.